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9월에 시행한 고1 학력평가 문학영역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이평천 국어생각 편혜라 강사입니다. 일단 모두 시험 보고 오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고생한 여러분들에게 직접 칭찬과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해설 강의를 촬영하는 것으로 위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을 보고 온 우리들보다 훨씬 더 힘든 시기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윤동주가 살아갔던 일제강점기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윤동주라는 시인은 당대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을지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작품으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작품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보기가 있는지 확인했어야 했죠. 그래서 보기의 내용을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을 보면은요, 가와 나, 그러니까 윤동주의 위로뿐만 아니라 엮여있는 나 작품에 대한 해설도 같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일단 가 작품에 대한 해설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는 각각 일제강점기와 1950년대 부정적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고 합니다. 일단 가의 시대적 배경이 나와 있죠. 자, 보기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사실 윤동주라는 작가를 봤을 때도 우리는 가 작품이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인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이어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연물을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이 작품에서도 자연물이 나오겠군요. 작품으로 들어가서 찾아봐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화자가 처한 현실에, 화자가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는 다르다. 그러면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에 화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까지 확인을 해야겠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가는 암울한 현실에서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상황을 표현하며 이를 위로하는 화자의 행동을. 그러면 암울한 현실, 방금 봤던 일제강점기의 부정적인 현실이겠죠. 이러한 암울한 현실에서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상황을 표현한다. 그러면 이때 우리 민족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시에서 드러나겠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 민족의 상황에 대해 화자는 위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을 위로하는, 우리 민족을 위로하는 화자의 행동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걸 힌트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작품으로 물론 들어가야 조금 더 명확해지겠지만 미리 이야기를 하면요. 자, 이때 사용되는 자연물은 두 가지가 드러날 겁니다. 거미와 나비가 등장하는데요. 이때 거미는 일제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자연물로, 그리고 이때 나비는 무기력한, 일제에 의해서 침해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윤동주의 위로 본문 부분을 펼쳐주고요. 자, 다 펼쳤으면 작품의 첫 번째 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연 들어갈게요. 자, 1연을 보면 거미란 놈이 흉한 심보로 병원 뒤뜰 난간과 꽃밭 사이에 사람의 발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그물을 쳐놓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 거미라는 자연물이 등장했을 때 거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즉 거미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시어라고만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근거를 잘 찾아줘야 되는데요.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겠습니다. 거미란 놈이, 그것도 흉한 심보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거미라고 하는 시어는요, 부정적인 자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앞에 나왔던 보기의 내용을 생각했을 때 거미는 일제를 상징하는 부정적인 자연물로 등장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디테일한 표현법 하나만 챙겨보면은요, 이 거미란 놈이, 자, 거미를
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미를 놈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여기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라는 것까지 같이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 거미라는 놈이 흉한 마음을 먹고 병원인가 봐요. 병원 뒤뜰 난간과 꽃밭 사이, 그것도 사람의 발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그물을 쳐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발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그물을 쳐놓았는데 이때 그물은 거미가 친 것, 즉 일제강점기의 부정적인 현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일제강점기 부정적인 현실 상황을 그물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그물을 사람의 발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쳐놓았다는 것을 보아 이 거미가 가지고 있는 속성 교활하고 교묘하다, 함정을 파놓는 존재다 라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챙겨주면 좋겠죠. 교활하고 교묘하면서 이러한 함정을 파놓는 존재다. 자, 그리고 나서 보겠습니다. 그물을 쳐놓았다. 자, 잘 놓치기 쉬운 건데요. 종결어미를 볼게요. 쳐놓았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연의 종결어미도 한번 볼까요? 그물에 걸리었다. 자꾸 감기우기만 한다. 긴 한숨을 쉬었다. 사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위로의 말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라고 하는 종결 어미가 반복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종결 어미를 반복하게 되면은요, 반복하면 운율이 생기는데 그것도 문장의 마지막에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가군을 형성한다라는 얘기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볼게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옥외 요양을 받는 젊은 사나이가 누워서 치여다보기 바르게, 잘 보세요. 거미가 그물을 쳐놓았는데 어떻게 쳐놓았냐면 옥외에서 요양을 받는 젊은 사나이가 있고요. 이 사나이가 누워서 쳐다보기 바르게 그물을 쳐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새로운 존재가 등장을 했네요. 옥외에서 요양을 받는 젊은 사나이가 등장했습니다. 자, 일단 이 젊은 사나이는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볼게요. 젊지만 요양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죠. 젊지만 행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사나이,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보기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판단해주면 됩니다.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미가 그물을 친 것을 사나이가 쳐다보기 바르게, 자, 이 바르게라는 부사어를 생각해 볼게요. 그물을 사나이가 쳐다보기 바르게라는 부사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이때는 바르다, 올바르다의 뜻이 아니라 똑바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위치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사어를 통해서 이 사나이가 그물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연에서는 거미가 그물을 쳤고 그 그물을 사나이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이어서 2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연의 내용을 가면요, 나비 한 마리가 꽃밭에 날아들다 그물에 걸렸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아까 전에 그물을 일제강점기의 부정적인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그물에 걸린 존재인 나비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나비, 보기를 마찬가지로 생각했을 때 이때의 나비도요, 무기력한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민족, 일제강점기 그물에 걸린 우리 민족을 나비라고 본다면 이 나비가 한 마리가 꽃밭에 날아들었습니다. 나비는 어디를 가고 싶었던 거야? 꽃밭에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나비가 가고 싶은 공간이 꽃밭이니까 이때 꽃밭은요,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나비는요, 꽃밭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공간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물에 걸렸다라고 얘기하니까 일제강점기 부정적인 현실에 처해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나비는 노란 날개를 파득거려도 파득거려도 나비는 자꾸 감기우기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노란 날개를, 자, 표현법 하나만 챙겨볼까요? 노란. 원래는 어떤 표현법을 써야 합니까? 원래는 뭐라고 써야 되죠? 문법에 맞게 이야기하려면 노란이라고 써야 하는데 노란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비문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시적 허용이 사용되었다. 플러스 하나 더 노란 날개라고 하니까 색깔을 나타내는 말 색채어를 사용하여 시각 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노란 날개를 파득거려도 나비는요 노란 날개를 파득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 파득거리는 행위는 어디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예요?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죠. 즉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저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항을 해보는 거죠. 하지만 이 나비의 저항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나요? 나비는 자꾸 감기우기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저항하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비는 저항을 완전히 안 하진 않지만 파득거리는 저항의 결과 이겨내진 못하기 때문에 나비의 속성 연약하다라는 속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파득거려도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복을 통해서 나비의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비는 자꾸 감기우기만 한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 있습니까? 부사어 있죠. 자꾸라고 하는 부사어를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강조하나요? 저항하지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미가 쏜살같이 가더니 끝없는 실을 뽑아 나비의 온몸을 감아버린다고 합니다. 자, 이때 거미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볼게요. 이렇게 걸린 나비를 보면서요. 거미는 쏜살같이 마찬가지로 부사어죠. 또 부사어를 통해서 거미가 빠르게 간다는 것을 강조해요. 근데 빠르게 가게 되면 우리 민족을 의미하는 나비를 잡게 되는 거니까 이때 강조하는 것은 거미의 빠른 그리고 도망치지 못하게 다가가는 교활함 정도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쏜살같이 가더니 실을 뽑아내는데 어떻게 끝없는 실을 뽑아냅니다. 자, 거미는요 실을 뽑아내는데 끝없는 실을 뽑아냅니다. 즉, 여기에서 일제강점기 부정적인 현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마찬가지로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끝없는 실을 뽑아서 나비의 온몸을 감아버린다. 그리고 그걸 볼 수밖에 없었던 사나이는요 한숨을 쉽니다. 긴 한숨을 쉬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러한 모습을 다 누가 보고 있었냐면요 사나이가 보고 있었고요. 이 사나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사나이가 이러한 상황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쉴 뿐이지 뭔가 행동하지는 못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앞에서 그 옥의 요양을 받는 행동력이 떨어지는 그 상황이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고요. 따라서 마찬가지로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사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면. 자, 사면으로 가면 나이보단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잃고 병을 얻은 이 사나이를 위로할 말이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는 것밖에 위로의 말이 없었다. 앞에서는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마찬가지였는데요. 여기에서 드디어 표면에 드러나지 않던 화자가 위로할 말을 찾는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사면에서는요.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화자가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등장했을 때도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 나, 저와 같은 표현이 없기 때문에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인데요. 본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나이가 무기력해진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나이보다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잃고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사나이가 처음부터 무기력했던 것은 아니었겠고 나이에 비해서 무수한 고생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무수한 고생을 해서 병을 치료할 때를 잃어버리고 병을 얻게 된 이 사나이. 이 사나이가 무기력해진 이유가 나오고 있네요. 고생을 통해서 사나이가 무기력해졌고요. 이 사나이를 화자는 위로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때 위로할 말이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는 것 밖에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나이를 화자가 위로하고자 하는데요. 이때 무엇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하는지를 잘 봐줘야 합니다. 화자가 위로하는 행위라고 나왔었죠. 위로하는 행동을 찾아줘야 되는데요. 그 행동이 바로 뭐냐면요.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위로의 행동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은요. 여기에서 화자가 하는 행동을 잘 보세요. 거미줄을 헝클은 거죠. 그러면 위로의 행동이 나비를 잡은 거미줄을 헝크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나비를 잡은 거미줄을 헝크는 것. 이걸 위로의 행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 누구를 위로할 말, 누구를 위로하는 행동입니까? 사나이에 대한 위로죠. 그렇다면 사나이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나비를 잡은 거미줄을 헝클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고요. 이때 화자는 바라보고 있는 나비와 사나이를 대응되는 존재, 혹은 거의 같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시되는 존재. 그리고 이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싶다고 하니까요. 사나이를 위로하고 싶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나이라는 존재, 그리고 대응되는 나비라는 존재는 연민의 대상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요. 그렇게 하는 것밖에, 즉 거미줄을 헝클어뜨리는 것 밖에는 위로의 말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것 밖에 없었다. 잘 봅시다.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 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뭔가를 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었다는 아쉬움의 표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자신의 미약함을 화자가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늘 윤동주 시인이 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아 성찰을 했던 것과 맥락이 연결된다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윤동주의 위로라는 작품을 봤고요. 칠판 정리하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작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작품은 황동규 시인의 달밤이라는 작품입니다. 마찬가지로 보기에 있는 힌트부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나는 1950년대 부정적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1950년대의 부정적 현실을 배경으로 하겠구나.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현실에서 화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여기에서도 아까와 똑같이 자연물을 활용하고 있을 건데 이 자연물이 무엇인지도 찾아줘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달밤이고요. 이 자연물은 미리 얘기해주자면 달빛이 자연물로 등장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에서 나는, 즉 황동규의 달밤은 질문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 가운데 화자는요, 질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질문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자연물의 속성을 내면화하여, 그럼 자연물 요거죠. 자, 자연물이 등장할 거고 그 속성을 내면화할 거다. 자, 볼게요. 자연물의 속성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끌어들여서 내면화해서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연물의 속성을 내면화한 결과 순수한 삶을 지향하겠구나. 순수한 삶을 살겠다고 하겠구나. 그러면 순수한 삶에 대한 의지 혹은 지향이 드러나겠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글자로만, 소리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화자는요, 부정적인 현실 상황에서 질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겁니다. 그런 뒤에 자연물이 나올 건데 그 자연물의 속성을 내면화한 결과 순수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물의 속성을 내면화해서 내가 순수한 삶을 산다고 하니까 이때 자연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순수함이 되겠죠. 순수함을 내 걸로 만들고 난 순수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니까 이때 자연물의 속성은 순수함이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보면 연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의미상 세 부분으로 선생님은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일단 1행부터 4행까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1행부터 4행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일단 나라고 하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있죠. 화자가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고요.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근데 지금 부른 건 아니죠. 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가 나를 부른다면 가정법이 사용이 되었고요. 부른다면 내가 보여주겠대요. 잘 보세요. 누가 날 불렀을 때 내가 보여주는 것들은 결국 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게 되겠죠. 누가 날 불렀어요. 그럼 내가 이걸 대신 보여줘. 나 대신 보여줄게. 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들은 화자와 동일시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와 동일시되는 것들 가볼게요. 뭘 보여주리라 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어서 근데 여기에서 뒤에 종결음이 마찬가지로 한번 볼까요? 내가 보여주리라 라고 얘기했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는 종결음이 나왔기 때문에 의지적인 어조로 시가 시작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해주면 됩니다. 누가 와서 날 부르면요, 내가 이걸 보여주리라, 이걸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보여줄 거냐면요, 저 어른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잘 보세요. 들판이 얼어 있어요. 저 어른 들판이 있고요. 이 어른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이 있다고 합니다. 얼어버린 들판 위에 달빛이 내리고 있는 걸 보여주겠다. 누가 날 부른다면. 그리고 그 어른 들판을 걸어가고 있는 한 그림자를 보여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세요. 일단 어른 들판. 들판이 얼어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부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보기에서 힌트 찾을 수 있었어야 하죠. 1950년대 부정적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화자가 걸어가는 이 현실인 들판은요, 부정적인 현실일 거고요. 따라서 어른 들판은 당대 1950년대 부정적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50년대 부정적 현실, 그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으로 드러나는 부정적 현실 위에 달빛이 내리고 있어요. 밤에 달빛이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른 들판을 걸어가는 한 그림자. 그럼 이 어른 들판을 걸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화자가 되겠죠. 자, 이 두 가지는요, 화자가 나를 불렀을 때 보여준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시어 모두 다 화자와 동일시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자와 동일시되는 것들. 그러면 이때 달빛이 바로 자연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보기 생각했을 때 순수함을 상징하는, 순수함을 의미하는 걸로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부정적 현실에서도 남아있는 달빛, 순수함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 어린 들판을 걸어가는 한 그림자를 보여줄 건데 잘 생각해 봅시다. 이 그림자는 결국 달빛을 받아서 생긴 그림자죠. 즉, 달빛을 내가 받아서 달빛을 내면화해서 생기는 그림자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자도 순수함을 내면화한 화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함을 내면화한 것이다. 그림자. 순수함을 내면화했다. 달빛을 받아서 생기는 나의 그림자. 달빛의 순수함을 내면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부적인 표현법 조금만 더 잡고 갈게요. 사실 어른들판이라는 표현은 문법상 맞지 않죠. 원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언들판이라고 해야겠죠. 따라서 이때 어른들판 부분에서 시적 허용도 사용이 되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누가 와서 날 부르면 내가 보여주겠다. 이것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두 가지 문장 구조가 유사하게 반복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반복되면 뭔가를 강조하고 있고 또 운율을 형성하고 형태적 통일성, 안정감을 형성할 건데, 그러면 이때는 순수함, 그런 부정적 상황에서도 순수함을 내면화한 자신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근데 문장을 네 줄 통째로 보면은요,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원래는 다음에 무슨 말이 와야 돼요? 이것을 보여주리라 라고 해야 되죠. 아, 그렇다면요, 누가 와서 날 부른다면 보여주리라 이것을 도치법까지 사용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1행부터 4행까지의 내용을 봤으니까 이어서 5행부터 8행까지의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에서 8행 보겠습니다. 자, 5행의 내용을 보면요, 지금까지 내 생각해온 것은 모두 무엇인가? 지금 화자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것들은 무엇인가?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보기에서 자아성찰을 한다 그랬죠? 아, 여기에서 그러면 질문을 통해서 자아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고요. 질문을 통해서 자아성찰을 하고 있고요. 자, 자아성찰을 하면서 이어서 볼게요.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친구 몇몇이라고 마찬가지로 반복법을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고요.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이제 내 것 가운데 잘 보세요. 내 것? 무슨 것? 자,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생각해온 건 뭐였지? 라고 질문 던지고 있었죠.
그러면 내 것 가운데, 내가 생각해온 것 가운데, 내가 생각해온 것, 즉 내가 뭐 해온 것? 자아 성찰해온 것. 내가 생각하고 자아 성찰해온 것들 가운데 친구들에게 뭘 보여주겠다고 하냐면요,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자아 성찰을 해봤더니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줄 것 같아. 친구들에게는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길은 도대체 무슨 길이야? 잘 생각해 보세요. 앞부분에서 화자가 걸어갔던 길이 있죠. 무슨 길입니까? 어른 들판을 달빛을 받으면서 그림자를 만들면서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그러면 달빛이 비치는 길을 걸어간 그 길이 외로움이 아닌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니? 내가 자아 성찰해온 것, 내 것 가운데 나는 친구들에게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줄 것 같아. 근데 내가 걸어온 길은요, 달빛을 비치는 길이야. 이 길을 보여줄 건데요, 이게 외로움이 아닌 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달빛이 비치는 어른 들판을 걷는 길이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을까? 뭘 받으면서 걸었어요? 달빛을 받으면서 걸었어요. 달빛과 함께 걸었어요. 달빛을 받으면서 달빛을 받아서 그 순수함을 내면화해서 그림자를 만들면서 걸었죠. 따라서 순수함을 내면화하면서 걷는 그 길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에게 이 순수함을 내면화하면서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게 될 거야. 그렇다면 화자는요,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화자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야. 즉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은요, 순수함을 내면화하면서 외로움이 아닌 길을 걸어가는 삶을 지향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깨달음을 자아 성찰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성찰해서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9행부터 12행까지의 내용을 가보도록 할게요. 9에서 12행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네가 여며온 고이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오랫동안 네가 여며온 고이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요, 이때 네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 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청자로 볼 수 있습니다. 불렀죠. 네 고이춤에 남은 거 뭐니? 라고 화자가 질문을 하는 거니까요, 네는 첫 번째로 청자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만약 네 고이춤에 남은 건 뭐니? 네가 간직해온 거 뭐니? 네가 바지춤에 가지고 있었던 거 뭐니? 라고 화자가 질문하는 걸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독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고요, 독자를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자에게 질문을 건네는 것으로 봤을 때 이때는 독자를 작품 속에 몰입시키는 효과를 얻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 더 생각을 해보자면요, 보기의 내용을 봤을 때 화자는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 보기를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이때 너는요, 화자 자신인 거죠. 그럼 왜 질문을 해요? 왜 너라고 했어요? 나 스스로에게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건데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객관화시켜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해석은요, 객관화된,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너라고 부르고 있는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자기 스스로에게 네가 마음속에
바지춤에 간직해온 거, 남아있는 거, 그거 뭐야?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자아성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자아성찰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모두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보기를 고려한다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네가 여며온, 네가 꽁꽁 숨겨온 그 고이춤, 바지춤, 허리춤이라고 나와 있죠. 그 바지춤, 허리춤에 남은 것. 잘 보세요. 여며온 고이춤에 남은 것. 밑줄 한번 쳐볼게요. 여며온 고이춤에 남은 것. 즉 뭐예요? 네가 간직해온 것. 네가 바지춤의 속에 가지고 있던 것, 즉 내면에 남아있는 것. 너의 내면에 남아있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질문을 하고 자아성찰을 했고요. 이어서 두 팔 들고 얼음을 밟으며, 잘 보세요. 두 팔 들고 얼음을 밟는데요. 두 팔 들고 얼음을 밟습니다. 자, 얼음 들판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건데요. 즉 1950년대 부정적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엔 두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 조금 더 동적인 모습 드러난다고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두 팔을 들고 얼음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1950년대의 상황이죠. 그 얼음을 밟으면서 이어서 볼게. 갑자기 구름 개인, 잘 보세요. 구름이 겠죠. 이거 긍정이라고 봐줘야겠죠. 구름이 개인. 그 들판, 얼어있던 들판을 걸어갈 때, 그때 헐벗은 옷, 잘 보세요. 얼음 들판을 걸어가고 있는데 헐벗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1950년대 부정적인 현실에 고통을 더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헐벗은 옷,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게 부정적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 헐벗은 옷 가득히 받는 달빛을 가득히 받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가득히 받는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지금 마지막 세 줄에서 두 팔을 들고 걸어가고요. 그리고 구름이 개였고요. 이어서 가득히 달빛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얼음을 밟으면서 가니까 얼음 들판을 걷는 거 맞죠? 즉 부정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거 맞아요. 부정적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으나 그렇지만 그 부정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와중에 나는 두 팔 들고 구름 개인 달빛, 즉 순수함을 받으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현실이지만 순수한 삶에 대한 의지가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한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가득히 받는, 그런데 달빛. 잘 보세요. 달빛 부분을 보면은요. 지금 달빛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달빛. 전체 문장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네가 고이춤에 남은 거 무엇이니? 라고 했잖아요. 간직해온 거 뭐니? 내면에 남은 거 뭐니? 남은 거 뭐래요? 달빛이 남았대요. 그렇지? 그러면 내 내면에 남은 것은 뭡니까? 순수함인 겁니다. 내면에 남은 것, 그거 뭐예요? 순수함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삶에 대한 의지, 나 그거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달빛이라는 시어를 반복하고 있죠. 반복함으로써 그러한 순수한 삶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순수한 삶에 대한 의지, 요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에 나왔던 표현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달빛이라고 하는 명사로 시상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명사로 작품을 종결, 즉 끝마침으로써 여운을 남기고 있다. 여운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현대시 두 작품을 잘 해석해봤고요. 마찬가지로 칠판 정리하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선옥이라는 작가의 현대 소설 먼바다라는 작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먼바다라는 작품은요, 지금 지문에 수록된 부분을 보면은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약 부분의 줄거리가 있기 때문에 중약 이전의 부분부터 볼게요. 자, 앞부분. 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공선옥의 먼바다라는 우리 작품 수록 부분에서는 수몰민들, 그러니까 물에 마을이 잠기게 되어서 집을 잃게 된 사람들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앞부분에서는 수몰민의 상황 첫 번째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수몰민의 첫 번째 상황. 자, 앞부분에서는 수몰민으로 물에 잠겨서 마을, 즉 본인이 살던 집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으로 덕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이 덕님은요, 살던 집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슬픔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애달픔을 느끼는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숨을 대면서 살던 집을 떠나는 슬픔을 느끼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등장하는 자식들의 모습을 좀 자세히 봐줘야 되는데요. 앞부분에서 이 덕님이 살던 집이 수몰되면서 수몰 보상금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덕님의 자식들은 이 보상금을 미리 받게 되는 거죠. 자식들의 경우에는 덕님이 가지고 있던 집에 관련된 보상금을 미리 받고 그리고 나서 엄마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외면하는, 어머니를 홀로 두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 보기에서도 볼 거지만 이 보상금을 받은 뒤에 가족 공동체의 붕괴가 조금 더 빨라지는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몰민의 첫 번째 상황에서 일단 가족 공동체의 붕괴가 가속화되는, 사실 이 자식들이 보상금을 받지 않았더라면 붕괴가 조금 뒤로 미뤄질 수도 있었던 건데 보상금을 받은 이후에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 더 붕괴가 가속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덕님이 살고 있던 곳에 그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요. 방송국에서 촬영을 옵니다. 그래서 이 방송국의 촬영은 젊은 처자가 등장합니다. 이 덕님의 집에 방송국에서 촬영을 오고요. 젊은 처자와 덕님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덕님의 경우에는 살던 집을 떠나는 슬픔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울음이 나오는데요. 이때 덕님은 눈물이 나오지 않는 울음을 토하게 됩니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지 않으니까 방송국의 젊은 처자가 물어보죠. 왜 눈물을 흘리지 않냐? 그때 덕님은요, 너무 슬퍼서 많이 울었기 때문에 눈물이 말라버렸나 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때 방송국의 젊은 처자는 그 슬픔에 공감을 해준다거나 아, 많이 힘들었겠군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웃는 모습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방송국의 젊은 처자는 이 덕님이 가지고 있는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슬픔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밥 짓는 모습이나 이런 걸 한번 신용을 하라는 식으로 촬영만을 생각하는, 그래서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방송, 언론의 속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준다. 자, 그리고 나서 앞부분의 줄거리였고요. 뒷부분의 줄거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뒷부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뒷부분에서는 수몰민의 두 번째 상황이 나옵니다. 수몰민의 상황 두 번째.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 두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나이의 이름은 각각 무엇이냐면요, 만수와 대석이에요. 그런데 세 명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두 사나이와 대석의 어린 아들인 명호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들은 원래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아니고 외지인인데요. 외부에서 요 수몰되는 마을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온 이유는 고물을 팔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따라서 생계를 위해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유랑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한편 이들이 뭐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하면서 칠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인물인데요. 칠환. 그리고 이 칠환은 그 아내인 반지라는 인물과 지금 요 수몰 예정인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칠환이라는 인물은 조금 성격을 독특하게 볼 수 있는데, 이 칠환이라는 인물은요, 완전히 외지인은 아니에요. 이 수몰 예정인 마을에 원래 폐가처럼 그냥 두고 있던 집이 있었고요. 이 칠환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수몰되는 비용을, 즉 보상금을 받으러 오라는 얘기를 듣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칠환이라는 인물은 수몰민, 즉 보상을 받은 수몰민이면서 동시에 원래 다른 데서 살다가 들어왔고, 그 들어온 상황에 본인의 집은 이제 흉가처럼 되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빈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짐승들을 잡아서 팝니다. 사람들이 수몰 예정지인 마을에 두고 간 짐승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들을 팔고 빈집에 몰래 살고 있는 유랑민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생계를 위한 유랑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칠환의 성격은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잘 봐놓는 게 좋겠습니다. 수몰인이면서 빈집에 몰래 살면서 짐승을 잡아다가 팔고 있는,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나이와 칠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두 사나이와 칠환이 마주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 이들이 마주쳤을 때는요, 서로 정체를 숨기면서 갈등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칠환은 두 사나이의 모습을 보고 재밌는 생각이 났다면서 집주인 행세를 하고요. 실제로는 빈집에 들어가 사는 거기 때문에 본인 집이 아니죠. 그래서 집주인이 아니지만 집주인 행세를 하고, 그리고 두 사나이는요, 수자원공사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갈등을 하는데, 이후 정체를 숨기면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 이 두 사나이들이 먼저 칠환에게 본인의 정체를 밝힙니다. 두 사람의 건장한 남성이 나왔기 때문에 칠환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안심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 얘기를 들은 칠환도 본인의 정체를 밝히게 돼요. 그래서 정체를 숨기며 갈등하다가 정체를 밝히면서 칠환이 본인의 상황을 얘기하게 돼요. 빈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 빈집이 기름 보일러를 떼요. 이때 기름값을 마련하지 못해서 아내와 아이와 힘들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두 사나이 만수와 대석은요, 같이 짐승을 잡으러 갑니다. 즉 도와주는 거죠. 따라서 정체를 밝히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생계를 위해 유랑하고 있는 요 힘든 사람들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맺음하는 작품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의 내용을 볼 건데요. 작품 내용 들어가기 전에 또 마찬가지로 보기에서 힌트 준 부분이 있었죠? 보기의 내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볼게요. 자, 보기를 보면 이 작품은 수몰 예정지에 사는 수몰민의 모습을 통해서 개발 난민이 겪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작품의 배경은 수몰 예정지고요. 물에 잠기게 될 예정에 있는 곳입니다. 이 수몰 예정지에서 수몰민,
즉 개발으로 인해서 살 곳을 잃어버린 개발 난민의 현실이 드러납니다. 어려운 현실이겠죠. 자, 그런데 그 수몰민, 개발 난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부정적인 측면부터 먼저 보기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부정적인 측면의 모습. 첫 번째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 생계를 유지하는 문제로 인해서 주민 간 갈등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계 유지 문제로 인해 주민 간 갈등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자, 그 다음으로 보상금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의 붕괴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보상금을 통해 가족 공동체의 붕괴가 가속화되는, 더 빨라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 첫 번째 앞부분의 덕림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숨을 예정제이기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 많겠죠. 그때 떠난 사람들이 많아서 빈집이 굉장히 많은 요 마을에요, 외지인들이 몰래 주민들의 눈을 피해서 들어옵니다. 아까 봤던 두 사나이가 요 외지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민의 눈을 피해서 들어온 요 외지인들, 그리고 아직 떠나지 못한 주민들,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이 나온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만을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도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긍정적인 모습은 어떤 게 나오냐면, 이 유랑자들의 연대를 통해서 즉 떠들고 있는 사람들의 연대를 보여준다. 선생님이 작품 전체 잠깐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유랑민, 생계를 위한 요 유랑민들의 연대를 보여주면서 어려운 이들이 서로 돕는 따뜻한 모습도 드러난다 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한 힌트 얻었고요. 전체 줄거리 한번 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작품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공선옥 작가의 먼바다 본문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바다의 첫 번째 줄부터 보면은요, 먼저 작품 들어가기에 앞서서 소설의 경우에는 작품의 줄거리를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작품 줄거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물들, 그리고 인물들 간의 관계를 잘 체크하면서 앞부분 읽어봐야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지금 그 자식들은 저희들이 나고 자란 저희들의 탯자리인 집이 수몰이 되건 말건 관심이 없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자식들이 등장하니까 인물에다가 체크를 해줘야겠고요. 자식들, 인물 나왔으니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몰 보상금을 나눠 가진 뒤에는 자식들이 수몰 보상금을 나눠 가졌다. 보상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뭘 기억해 줬어야 되냐면 보기에 나왔던 보상금 얘기를 기억해 줬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제 어미가 어찌 되든 어찌 살든 내려와 보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 어미, 자식들의 어미를 얘기하는 거겠고요. 자식들은 어미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기에서 이야기했었던 보상금 을 받은 뒤에 가족 공동체의 붕괴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뒤에 어머니가 어찌 살든 내려와 보지 않는다. 가족 공동체 붕괴가 가속화되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구나 라고 챙겨주면 되겠고요. 이제 물이 들어차면, 즉 수몰이 되고 나면 덕림은 순천의 막내딸년 집으로 가기로 되어 있긴 하지만 얘들아, 인물 잘 찾아줘야 됩니다. 보세요. 물이 들어차면 덕림은 순천의 막내딸년 집으로 가야 된대요. 그러면 막내딸과 어머니의 관계,
앞부분에서 딱 하나밖에 안 남았죠? 뭡니까? 어미는 바로 덕님입니다. 어머니, 덕님, 같은 인물이라는 거 꼭 잘 체크하면서 이으면서 가줘야 되겠고요. 그럼 순천의 막내 딸년, 그 자식들 중 하나구나 라고 확인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시부모와 영감 산소를 지척에 두고 떠나야 하는 심정은, 잘 보세요. 인물의 심리 나옵니다. 심정이 어땠냐면요,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미인 덕님의 심정은요,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대요. 수몰민인 덕님의 심정은 슬픔이라는 거 챙겨주면 됩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러나 그 심정 누가 알아주랴. 그러나 그 심정을, 그 슬픈 심정을 누가 알아주겠는가? 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 안타까움의 목소리는 누구 거예요? 잘 봐야 돼. 어떤 인물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서술자가 개입한 거예요. 자, 그 부분에다가 괄호 한번 쳐볼게요. 그러나 그 심정을 누가 알아주겠는가? 즉, 서술자가 여기에서 개입하고 있고요. 서술자가 개입해서 그 슬픔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덕님의 슬픔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서술자가 덕님의 슬픔에 공감하면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누가 알아주겠는가 라고 이 덕님에게 연민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연민은 긍정적인 의미로 봐줘야 됩니다. 안타까워하는 거니까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에게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연민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확인해주면 되겠고요. 이어서 평생을 살면서 영감 죽을 때 빼고는 이렇게 애통해본 적이 없었다. 덕님의 심정 대놓고 나오는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애통해본 적이 없었다. 그때처럼 굉장히 애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어서 설이 가까워 오건만 어느 자식이 내려온다는 기별도 없다. 가족 공동체 붕괴되고 있죠. 혼자서 설을 쇠야 되나? 아니면 오라는 소리는 없어도 어느 자식 집으로 쇠러 가야 하나? 80 노구가 그저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설이 가까워 오면 누군가 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고민하는 거죠. 혼자서 설을 보내야 되나? 아니면 오라고는 안 했어도 누구에게 가야 하나? 어느 자식 집으로 가야 하나? 라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어미, 즉 덕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덕님의 속마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작품의 시점을 생각해 봅시다. 이 작품의 시점을 생각할 때 덕님의 심리까지 다 얘기해주고 있는데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작품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지만 나머지 자식들의 심리는 드러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누구 위주로? 그렇죠? 덕님이라는 인물의 시선에서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덕님의 시선에서. 서술하고 있고요. 덕님의 시선에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덕님은요, 초점을 받는 가장 중심 인물이 되는 초점 화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초점을 받고 있는 화자다. 이 인물의 내면만 서술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생전에 사람 기척도 없던 집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오가지 않던 집에 오늘은 무슨 방송국에서 촬영을 왔었다. 수몰민들이 마지막 설 준비하는 것을 촬영한다고 합니다. 사진 박히는 건 질색이지만 잘 보세요. 사진 박히는 것이 질색이래요. 누가요? 덕님이가요. 그러면 사진 박히는 게 질색이니까 덕님이가 방송 촬영을 부른 겁니까? 아니죠. 이 덕님이라는 인물이 방송 촬영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 잘 판단해줬어야 되죠. 덕님이 처지를, 자신의 수몰민으로서의 힘든 처지를 알리려고 방송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질색이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덕님이
처지를 알리려고 방송을 이용한 게 아닙니다. 덕님은 별로 촬영하고 싶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설 쉬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방송국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쪽에서 하도 마지막 설 준비하는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봐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고 해요. 뭐예요? 덕님의 마찬가지. 슬픔이 울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나온 젊은 처자가 하는 말이 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우시냐고 물어봐요. 자,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울었어요. 슬프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눈물이 보타 불어서 그러는 게비. 즉 너무 많이 울어서, 너무 많이 슬퍼서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에 눈물이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슬픔이 너무나 커서 눈물을 흘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대답을 들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해줘야 될까요?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라는 답변을 해줬어야 하는데,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할머니 이제 금방 하신 말씀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할머니, 이때 할머니 누구예요? 아, 같은 인물이죠. 어미이면서 덕님이면서 할머니. 그러면 덕님은 나이가 좀 많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인물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질 때 같은 인물이라는 거 반드시 체크하면서 가줘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덕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서 또 쑥스럽지만 눈물이 보타부렸어. 즉 눈물이 말라버렸어 라고 대답을 하니까 처자가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잘 보세요. 처자가 깔깔대며 웃었다. 설 준비하는 흉내를 내라는데, 자, 전체 괄호 한번 쳐볼게요. 지금 덕님의 상황, 덕님이 이렇게 슬픈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따라서 이 방송국의 젊은 처자로 대변되는 이 언론에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면모를 보여준다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언론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략 부분의 줄거리로 넘어가기 전에 보세요. 흉내를 내라고 하는데 솥에 넣고 끓일 것이 없어서 물이라도 붓고 불을 떼는 그런 신용을 했더니 불 떼는 게 무슨 구경거리라고 또 사진을 박았다 라고 누구 입장에서 덕님의 시선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략 부분의 줄거리인데요. 이 중략 부분의 줄거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 중략 부분의 줄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이 중략 부분의 줄거리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 제시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면 뒷부분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넣어준 부분이에요. 따라서 중략 부분의 줄거리 매우 꼼꼼하게 읽었어야 합니다. 가볼게요.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보면은요, 만수라는 인물 등장했네요. 동그라미 하면서 체크해주고요. 만수는 남도의 한 수몰 예정지에 살면서, 잘 보세요. 이 만수라는 외지인은요, 남도에 있는 수몰 예정지에서 살면서 본인이랑 월남전에 함께 참전했던 대석을 부릅니다. 대석이라는 인물을 불러요. 인물 나왔으니까 또 체크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 대석이라는 인물을 부른 이유가 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같이 월남전에 나갔던 사람인가 봐요. 자, 뚝방 동네에 살던 대석은 그럼 이 사람도 외지인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대석은 수몰 예정지에 사업거리가 있다는 만수의 말을 듣고 왔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이들은 사업거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왔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거죠. 즉 본인의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들어온 외지인들입니다. 놀러 온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만수의 말을 듣고 어린 아들 명호를 데리고 만수를 찾아가고, 대석에게는요 어린 아들 명호도 있어요. 명호를 데리고 만수를 찾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동네를 돌아다닌다. 잘 보세요.
이 세 사람은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들은 모두 돌아다니고 있는 유랑민이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요랑의 목적이 뭐였죠? 생계를 위해서 온 유랑민이구나. 이들의 정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략 이후에 두 번째 뒷부분의 줄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명호의 노랫가락 덕분인지 그날 밤새 달빛조차 그윽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적 배경은 언제입니까? 달밤이죠. 달이 뜬 밤이에요. 그리고 명호의 노래 덕분인지 달빛이 그윽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뭔가 굉장히 차갑기만 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뜻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그득한 달빛 아래 그들이 모은 고물들. 잘 보세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방금 앞에 나왔던 생계를 위해서 온 유랑민인 만수, 대석, 명호. 이들이 모은 고물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럼 이들이 뭐 하고 있는지가 나오네요. 그들은요, 고물을 모으고 있어요. 그럼 생계를 위해서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고물을 모으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고물들 내일 새벽 광주의 고물상으로 반출이 될 것이었다. 아, 그러면 고물을 모아서 광주로 팔고 그걸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구나라고 확인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문짝을 떼어내느라 힘을 쓸 때, 문짝을 왜 떼고 있지? 잘 볼게요. 처음에는 용기가 나지 않다가 나중에는 우직근 소리에도 흥이 났다. 왜 흥이 날까요? 이걸 팔아서 뭐예요?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서 변화가 나오죠. 자, 이들이 고물을 모으면서요. 처음에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점차 나중에는 우직근 소리에도 흥이 났다고 합니다. 정서 변화 나오면 늘 항상 잘 체크를 해줘야 돼요. 변화하는 부분. 그럼 보세요. 나중에는 우직근 소리에도 흥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우직근 볼게요. 우직근이라고 하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 나왔죠. 따라서 의성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비가 진짜로 온 게 아니죠. 비 오는 것처럼 땀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따라서 직유법 사용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의성어와 직유법을 사용해서 이 유랑민들의 삶을 보여주는데요. 좀 더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흥을 막 내면서 비 오듯 땀을 흘리면서 지금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유랑인의 삶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 이런 표현법들을 통해서 유랑민의 삶을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두 사나이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뜯은 문짝은요. 어떻게 될까요? 내일 새벽에 광주에 있는 고물상으로 옮겨지게 되겠죠. 선지 잘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두 사나이가 그렇게 고물을 주워 담는 동안 반지의 남편인 칠환이는 잘 보세요. 자, 이들이 이렇게 고물을 주워 담는 동안 다른 쪽에 있는 칠환이라는 녀석은 뭐 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때 다른 사람은 다른 쪽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건을 병렬적으로 제시한다고 얘기합니다. 사건의 병렬적 제시가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들이 고물을 모으고 있을 때 그때 반지의 남편 칠환이는 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라는 인물도 있고 칠환이라는 인물도 있는데 이 둘의 사이는요 부부인가 봐요. 반지의 남편 칠환이 있습니다. 자, 칠환은 뭘 하고 있었냐면요. 밤이죠. 달빛이 비치는 그 밤에 칠환이는 짐승 수집에 나서고 있는 참이 어때요? 짐승을 수집해요? 자, 무슨 일인지 볼게요. 칠환이는 작년까지, 자, 여기서부터 잘 꺽쇠 열어야겠습니다. 꺽쇠 한번 열어볼게요. 요렇게. 자,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이 칠환이라는 인물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 인물이 살아온 시간은 굉장히 길겠죠. 그 살아온 긴 시간을요. 짧게 요약해서 보여줄 겁니다. 따라서 인물의 과거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부분 지금부터 나올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인물의 과거를 요약해서 압축해서 제시하고 있으니까 사건의 전개 속도는 빠를까요? 느릴까요? 그렇죠. 속도는 빨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건 전개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러면 이 칠환이라는 인물이 숨을 예정지에 들어와서 갑자기 짐승 수집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왜 짐승을 수집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지금부터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닿지 않은 상태에서 쭉 이어서 가볼게요. 칠환이는 작년까지 경기도 광주에 있는 가구 공장에 다녔다고 합니다. 여기도 광주네요. 자, 광주에 있는 가구 공장에 다녔어요. 거기서 반지라는 아내도 만났어요. 두 사람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칠환이가 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사고를 당했는데 왜 사고를 당했냐면요.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전봇대에 부딪혀서 사고가 났고 칠환은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얘는 대놓고 나와 있죠? 선지에서 잘 판단해줬어야 됩니다. 지금 일하다가 다친 게 아니에요. 자, 이어서 행복과 불행은 늘 칠환에게 교대로 왔다. 칠환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고 있죠. 교대로 행복과 불행이 왔다. 어땠냐면요. 아내를 만나는 행복이 오니까 그 뒤에 사고를 당하는 불행이 왔고요. 사고를 당하는 불행이 오니까 고향집이 수몰지구가 됐으니 보상금을 타가라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럼 보상금을 타가라는 연락은요. 병원비가 필요하던 칠환에게는 긍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상금의 의미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상금이라는 존재. 보상금이 각각 인물들에게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 칠환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이죠. 그쵸? 이게 있었기 때문에 보상금을 타서 그 돈으로 이제 병원비로 쓴다는 얘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럼 칠환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앞부분의 내용을 봤을 때 덕님이라는 인물에게는 어땠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상금을 미리 받으니까 자식들이 더 이상 덕님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따라서 부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누구에게는? 덕님에게는. 그래서 이 보상금은 인물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보상금을 타가라는 연락이 온 것이다. 집이라고 해봤자 이미 폐가가 된 지 오래인 집으로 내려와서 보상금을 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원비로 다 써버린 칠환은 이제 남이 버리고 간 집에 제가 들어가 살고 있대요. 자, 칠환이라는 인물의 성격이 잘 나와요. 보세요. 이 칠환이라는 인물은요. 본인이 보상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본인이 수몰민이라는 거죠. 여기 집이 있었던 사람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을 탄 거죠. 그런데 그 집은 폐가였기 때문에 살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남이 버리고 간 빈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수몰민인 동시에 유랑민이기도 한 거예요. 괜찮나요? 수몰민이면서 동시에 유랑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즉 칠환이 들어간 빈집은요. 기름 보일러로 개조한 집이라서 칠환네는 기름 살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이었대요. 기름을 살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랑민으로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요. 인물의 과거를 속도감 있게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요즘 마을 주변에는 떠난 사람들이 버리고 간 짐승들이 심심찮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 짐승들을 물막이 공사하는 인부들이, 그러니까 수몰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덜어는 키우기도 하고 덜어는 잡아먹기도 하는 모양이었대요. 그래서 오늘 칠환은 그 짐승들을 잡아다가 팔아서 돈을 마련해 볼 생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칠환이가 짐승 수집에 나선 이유예요. 짐승 수집의 이유입니다. 뭐예요? 바로 위에 나왔죠? 기름 살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짐승들을 수집하고 있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낮에는 용기가 없어서
낮에 돌아다니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칠환의 심리 확인해줘야 되죠. 얘가 돌아다니면서 용기가 없었다. 낮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에 도둑고양이처럼 보세요. 직유법을 사용해서 용기가 없이 나온 이 칠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었다. 자, 이어서 값 나가는 소나 개는 이미 처분을 하고 떠난 뒤여서 동네는 값 안 나가는 고양이나 염소와 닭들의 세상이 되어 있었다. 동네 누구 세상이요? 고양이, 염소, 닭들, 즉 동물들의 세상이 되어 있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동물들의 세상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떠난 빈집이 늘어난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고요. 빈집이 굉장히 늘어나고 그 자리에 누구만 있는 거예요? 동물들만 있는 거예요. 빈집이 많아진 숨을 예정지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동물들을 수집해서 팔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이왕이면 염소를 잡으려고, 염소가 조금 더 비싼 건가 봐요. 그래서 염소를 잡으려고 칠환이 막 동네 고삿길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밤이죠. 어디선가 우지끈 하고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집에 대한 철거는 잘 보세요. 바로 열게요. 집에 대한 철거 공사는 2주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나간 뒤에 한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철거 공사가 시작됐는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소리가 났으므로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대요. 그러면요, 칠환은요, 남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몸을 숨긴 거죠. 따라서 거기에 있었던 주민들의 눈을 피해 숨어든 외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칠환이라는 인물은 수몰민이면서 동시에 유랑민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주민들의 눈을 피해 숨어든, 여기까지 주민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든 외지인과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몸을 숨기고, 잘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꺽쇠 한 번만 열게요. 몸을 숨기고부터, 자, 몸을 숨기고 고개만 내밀어서 바라봤습니다. 누구지? 무슨 일이지? 하고 바라보니까 저쪽에서도 뭔가 불길했던지 2명의 사나이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서 사방을 살피고 있는 중이에요. 잘 보세요. 2명의 사나이, 누군지 잘 확인해 줘야 되죠. 2명의 사나이. 자,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아니죠. 지금 보세요. 칠환의 이야기 부분에서는 2명의 사나이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들을 어디서 찾아야 하냐? 더 앞쪽으로 가서 찾아줘야겠죠. 만수와 대석이라는 2명의 사나이입니다. 이 2명의 사나이, 만수, 대석을 의미하고요. 인물 잘 챙기면서 가줘야 됩니다. 만수와 대석. 근거 있나요? 조금만 더 나가면 근거가 보여요. 이 2명의 사나이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서 사방을 살피고 있고요. 작은 머리통이 하나 더 나오는 것을 보니 사람 수는 3명인 것이 분명했다. 대석의 어떤 아들? 어린 아들이라고 했죠. 작은 머리통이 또 나오는 걸 보니까 진짜로 어린 아들 명호까지 나온 게 맞구나. 이들이 맞구나 라는 걸 여기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꺽쇠 닿습니다. 자, 이들을 발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 시점 잘 보세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작품 속에 서술자가 드러나 있지 않고요. 그리고 3명인 게 분명해 라고 하는 칠환의 심리죠. 칠환의 속마음입니다.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누구의 입장에서, 그렇죠? 칠환이라는 인물의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칠환의 입장에서. 그러면 칠환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초점을 받는 화자가 칠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괜찮나요? 사실 이 2명의 사나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3명이 맞는지는 전지적 작가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7원의 입장에서 서술을 하다 보니까 그게 분명했다라고 확신하는 7원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괜찮나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는요. 자, 여기서부터 다음 누구시오부터는 서술상의 특징 잘 봐주세요. 지금부터는 대화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화를 통해서 사건을 전개합니다. 자, 대화를 통해서 사건을 전개하면요. 잘 보세요. 인물들이 말을 주고받고 하면서 시간이 흐르겠죠. 그러면 이때는 요약적 제시를 했을 때랑은 다르게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건 전개의 속도는 느려질 겁니다. 지금부터. 자, 속도감은 느려질 거예요. 이어서 보도록 할 건데 우리 잠깐 칠판 정리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대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명의 사나이와 그리고 7완이 마주본 상태입니다. 이들이 마주친 뒤에 대화 내용 볼게요. 자, 누구시오? 라고 하니까, 자, 2명의 사나이가 누구시오? 라고 하니까 7완이 집주인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7완이 목소리를 가다듬어 점잖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볼게요. 왜 자기 입에서 집주인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속마음이죠. 그러나 생각건대 임기응변, 그것은 막다른 길에 접어든 인생에 있어서는 항상 최대의 무기가 아닐 수 없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나오는 7완이가요. 집주인이요 라고 이야기한 것은 임기응변인 것이죠. 그래서 선지 잘 판단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7완이가 집주인이라고 한 것은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임기응변으로 한 말입니다. 임기응변으로 대처한 말이다 라고 확인하면 되겠죠. 아예 임기응변이라는 말이 대놓고 나와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을 겁니다. 자, 이어서 7완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저쪽에서 고개를 쑥 집어넣어 버렸다. 다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아마 대책을 모의하는 모양이다. 요건 7완이의 추측입니다. 볼게요. 대책을 모의해야 할 만한 상황인 것이 저자들이 필시 그리 떳떳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면서 잘 보세요. 7완이가 상대가 쑥 들어가서 작당 모의를 하는 걸 보고요.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7완이가 상대의 행동을 보고 추측했습니다. 아마도 저 사람들은 떳떳한 사람들은 아닐 거야 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서 7완이의 머릿속에 재미있는 생각 하나가 휙 지나갑니다. 자, 뒷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때 재미있는 생각은요. 7완이가 집주인 행세를 하는 거였어요. 집주인인 척 본인의 정체를 숨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이 야심한 밤에 남의 빈집을 털고 있는 거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다시 고개들이 연달아 쑥쑥 나옵니다. 작은 머리통은 나오지 않는 걸 보니 자, 아들이겠죠? 그놈은 겁이 좀 많은 모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7완이의 속마음이죠. 자, 우리는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직원이요. 잘 보세요. 이때 우리라는 인물들. 7완이는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요. 이때 우리는 누굽니까? 그렇죠? 만수와 대석과 명호입니다. 이 만수, 대석, 그리고 대석의 어린 아들인 명호. 자, 이들은요 실제로 수자원공사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자, 이들은요 고물을 주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정체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수자원공사 직원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있습니다. 마주친 두 사람들이 모두 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니고 있었거든요. 자, 이어서 7완은 찔끔했다. 잘 보세요. 7완은 찔끔했다라고 7완이의 속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자, 7완의 속마음, 찔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짜 수자원공사 직원이라면요, 내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걱정이 됐던 겁니다. 7완은요, 이들의 말을 듣고 걱정되었어요.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그 심리가 지금 드러나 있고요. 이어서 볼게요.
그러나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아직 집을 완전히 비우지도 않았는데 철거를 하다니요. 그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것을 아시오 모르시오. 지금 속으로는 어때요? 걱정을 하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당당하게 행동을 하고 있죠. 허장성세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최대한 머리를 짜내 구사한 말이긴 하지만 여간 떨리는 게 아니다. 잘 보세요. 지금 7환의 속마음 어때요? 떨린다, 긴장된다라는 속마음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절대로 떨고 있는 표시를 내면 안 된다. 자, 떨리지만 티내지 않고 있습니다. 떨리지만 티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선지에서 얘기하는 자신감 있게 말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 여기서 인물의 심리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여보시오. 집주인이란 자가 어째 몸을 숨기는 거요? 당신의 재산에 손을 대고 있는 자 앞에 떳떳하게 나와보시오 라고 이들이 얘기를 하니까요. 그랬더니 칠환이가 그럼 나도 묻겠소. 당신들이야말로 고개만 내밀고 있는 이유가 뭐요? 서로 미루고 있죠. 그랬더니 우리야, 집주인인 당신이 무서워서 이러는 것 아니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면 협상을 하십시다. 집주인 허락도 없이 남의 재산에 손을 댔으니 손댄 물건값을 나에게 쳐주면 없던 일로 하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칠환이가 이들에게 손댄 물건값, 남의 재산에 손을 댔으니까 물건값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요, 지금 칠환이가 원래 요 수몰 지역에 집이 있긴 했지만요, 지금 그 집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빈 집에, 남의 집에 칠환이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남의 재산이라고 했는데 칠환이의 재산이 아니고요. 칠환이의 재산이 아닌데 집주인인 척 행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때 선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칠환이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주민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는 거 체크해주면 풀리는 선지였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시 머리 둘이 쏙 들어갔다. 머리가 언제 다시 나오려나. 칠환은 침을 꼴깍 삼키며, 잘 보세요. 침을 꼴깍 삼키는 행동을 통해서 칠환이의 긴장감이라고 하는 심리를 간접 제시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침을 꼴깍 삼키는 행동을 통해서 긴장감이라고 하는 심리를 드러나기 때문에 간접 제시가 사용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볼게요. 기다렸는데 느닷없이 건장한 두 사나이가 제 앞에 쑥 나타났다. 건장한 사람 2명이 나타났으니까 칠환은 그만 생포된 짐승같이 바들바들 떨면서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바들바들 떨면서 꼼짝도 할 수 없었대요. 그럼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자, 건장한 남성 2명이 나타나자 칠환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데 그 감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생포된 짐승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유법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칠환을 생포된 짐승에 빗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겁내지 마시오. 잘 보세요. 칠환이가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까 요 만수대석 명호, 요 무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겁내지 마시오. 우리는 고물장세들이오.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오? 잘 보세요. 자, 물건값 내라고 했는데 막상 나타나니까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겁내지 마세요 라고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면서 동시에 떨고 있는 칠환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정체를 밝혔으니까 이번에는요, 칠환이가 본인의 진짜 정체를 밝힙니다. 볼게요. 주민이요. 아내와 아이가 기름이 없어서 냉골에서 떨고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칠환의 지난 삶이 요약적 제시된 걸 봤을 때 지금 기름 보일러에 넣을 기름이 없어서 떨고 있는 힘든 상황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칠환이도 진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본인의 힘든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와 그리고 힘든 처지에 있음을 밝힙니다. 아까까지만
이전에도요, 이들은 서로를 속이면서 집주인인 척 그리고 수자원 공사 직원인 척 하면서 갈등하고 있었는데요. 본인들의 진짜 정체를 밝히면서 이제 이해가 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자, 짐승들을 본 적 있어? 짐승들을 잡으러 다니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없고 사방에 고양이 새끼들이던데 고양이 잡으러 나왔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래라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그래라우 라는 말 잘 볼게요. 지금 칠환이가 이들의 정체, 진짜 정체를 알고 나서요, 그래라우라고 하는 사투리가 튀어나왔어요. 이전까지는 사투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튀어나온 것으로 보아. 잘 보세요. 난데없이 본토박이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라고 하죠. 즉, 상대도 고물을 주우러 다니는 고물장수다. 즉,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유랑민이라는 비슷한 처지인 것을 알고 마음이 놓였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도 비슷한 처지임을 알고 상대도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사투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처한 비슷한 처지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유랑하고 있는, 마을을 떠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유랑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같은 처지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안심하고 있고요. 이어서 볼게요. 우리도 일은 대충 끝냈으니 어디 한번 고양이나 잡아봅시다 라고 합니다. 누가요? 이들이 얘기해요. 자, 이들의 말 한번 볼게요. 이 칠환이가 그래라우 안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일을 끝냈으니까 도와주겠다고 해요. 왜 도와주겠다고 해요? 방금 힘든 처지라는 거 밝혔잖아요. 이 힘든 사정을 듣고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린 뭘 확인할 수 있냐면요. 우리 보기에서 봤었던 내용이 있었죠. 자, 지금 만수화대석 명우도요. 고물을 주워 팔고 있는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칠환이 동물을 주워서 동물을 모아다가 팔고 있는 칠환이의 힘든 사정을 듣고 본인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힘든 처지의 유랑민끼리의 연대의식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겠다,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볼게요. 이왕이면 염소를 잡아주시오. 얘가 조금 더 비싼 거였죠. 자, 이어서 볼게. 그렇게 해서 오밤중에 버려진 짐승들에 대한 사냥이 시작되었다. 그러면요, 대화는 여기까지 끝난 겁니다. 이들의 대화, 이왕이면 염소를 잡아주시오 하면서 대화 부분은 끝나고요. 마지막 두 줄 볼게요. 그렇게 해서 오밤중에 버려진 짐승들에 대한 사냥이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겨울달밤에 버리는 짐승 쫓기는 명우한테도, 어린 자식이었죠. 대석의 어린 자식인 명우한테도 신나는 놀이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면요, 명우도 버려진 짐승을 쫓는 달밤의 사냥에 다 같이 동참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마지막 부분에 명우가 같이 동참했는지 내용일치 확인해야 되는 선지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요, 공선옥이라는 작가의 먼바다라는 작품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고전 문학 강의로 이어가겠습니다.